2022년 9월 인천 영종도 남쪽 갯벌 끝자락에는 아침부터 쇠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빛수산 뱀장어 양식장은 이미 몇 달 전 문을 닫은 뒤였고, 바닷물이 들고 나는 조간대 옆으로 길게 이어진 양식장과 검게 가라앉은 침전지는 이제 항만 확장 공사를 위한 정리 대상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밤새 산소 발생기 돌아가는 소리와 물살을 휘젓는 펌프 진동이 멈추지 않던 고지였지만, 그날의 양식장은 생명체라기보다 오래된 산업 폐기물처럼 보였다. 바람은 잦아들고 드러난 펄은 썩은 해초와 기름기 어린 흙냄새를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공사 인부들은 장화를 진창에 박아 넣고 버티며 중장비가 침전지 바닥을 긁어 올리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별표. 검은 진흙이 바가지에 긁혀 올라올 때마다 물기가 적은 피 덩어리처럼 무겁게 매달렸다가 곧바로 덤프트럭 적재함 안으로 철퍼덕 쏟아졌다. 준설기 기사 김동식은 세 번째 바가지질에서 묘한 저항을 느꼈다. 돌같은 감각과는 달랐다. 갯벌 바닥을 긁을 때 올라오는 부드러운 저항도 아니었다. 쇠날 끝에 무언가 질기게 걸렸다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느낌이 손바닥 안까지 울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레버를 늦췄다. 천천히 들리며 검은 펄을 한가득 머금은 바가지가 떠올랐다. 아래에 있던 인부가 코를 막으며 욕을 했다. 썩은 냄새였다. 오래 갇혀있던 늪바닥이 갑자기 벌어진 듯한 냄새였다. 바가지가 덤프트럭 위에서 반쯤 기울어지자 진흙 더미가 한쪽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 속에서 하얗고 매끈한 것이 잠깐 햇빛을 받았다가 다시 펄 속으로 묻혔다. 처음 본 사람은 막내 인부 박정우였다. 그는 삽을 들고 덤프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진흙을 고르게 밀다가 방금 본 흰 물체가 조개 껍데기인지 플라스틱 파이프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다. 삽 끝으로 펄을 한번 걷어내자 손가락 2개 길이만 한가느다란 뼈조각 같은 것이 드러났다. 그는 눈을 찌푸린 채 한 번 더 흙을 젖혔고, 이번에는 둥글게 휘어진 다른 조각과 함께 작은 치아 하나가 굴러나왔다. 치아는 진흙을 뒤집어 쓴 채였지만 묘하게 번들거렸다. 박정우는 움직임을 멈췄다. 등골을 따라 식은 땀이 흘렀다. 사람 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바로 내지 못했다. 중장비 소리와 바람 소리 사이에서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낮아졌다. 형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김동식이 운전석에서 내려와 적재함 가장자리에 올라섰다. 그는 진흙 속에 박힌 하얀 조각을 몇 초 바라보다가 욕설을 삼키듯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곧장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15분 뒤, 양식장 입구부터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졌다.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 차량이 비좁은 둑길을 따라 들어왔고, 펄 냄새와 디젤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 흰 방역복이 하나둘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바가지가 마지막으로 긁은 위치를 표시하고 적재함에 쏟아진 진흙을 손으로 조금씩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에는 손가락뼈처럼 보였던 조각들 옆으로 더 많은 파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흰 갈비뼈 조각, 납작한 턱뼈 일부, 기울게 눌려 찌그러진 금속 장식, 그리고 인부들이 처음엔 조개 껍데기라고 생각했던 흰 물체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온 인골편이라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다. 그때 젊은 감시교원이 트레이 위에 올린 작은 물체 하나를 씻어내다가 손을 멈췄다. 흙을 닦아낸 표면이 노랗게 빛났다. 조명 아래 드러난 것은 금이었다. 오랜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금속 특유의 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치아 보철물이 아니라 이곳에 잠들어 있던 사람이 생전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가장 먼저 증명하는 조각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준설기는 경찰 입회 아래 바닥을 조금 더 파냈고, 네 번째 바가지질에서 더 큰 물건이 걸려 올라왔다. 검은 바가지 가장자리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진흙 가운데 붉은 빛이 거의 빠진 와인색 물체 2개가 진흙 속에 엉겨 있었다. 감식팀이 내려놓고 물을 뿌리자 그것은 여성용 하이힐 한 짝과 다른 한 짝의 절반이었다.
가죽 표면은 해수와 펄에 씻겨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뒤축과 앞코에는 작은 굴과 따개비가 촘촘히 붙어 있었다. 오래전 누군가의 발을 감쌌던 구두가 이제는 갯벌의 일부가 된 듯한 모습이었다. 구두 옆에서는 금속 프레임 일부만 남은 지갑 잠금 장치와 녹슨 지퍼, 조각이 함께 나왔다. 현장에 있던 형사 김태현은 장갑 낀 손으로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곳은 폐양식장 침전지였다. 누군가 우연히 빠져 죽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물건이 한자리에 모여 남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인골이 하나의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펄 속에서 잘게 흩어진 상태로 나온다는 것은 시신이 오랜 시간 얕은 물과 진흙, 그리고 생물의 먹이 활동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자문을 맡아 현장에 나온 법의학자 한서연은 침전지 가장자리에 무릎을 굽혀 앉아 검은 진흙 묻은 작은 뼈 조각들을 하나씩 핀셋으로 옮겼다. 그녀는 현장에 도착한 이후 줄곧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수습된 물품의 배열이 늘어갈수록 눈빛이 달라졌다. 하이힐의 크기와 형태, 지갑의 장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턱뼈 주변에서 나온 금리의 개수와 위치는 이 유골이 성인 여성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여주고 있었다. 한서연은 이동식 감식 테이블 위에 올려진 아래턱뼈 조각을 깨끗한 증류수로 천천히 씻었다. 펄이 떨어져 나가자 어금니 쪽 금관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확대경을 당겨들고 금리 옆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오래된 보철물에 불과했지만 금속면 한쪽에 매우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치과 기공소나 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새기던 표시일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즉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김태현 형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 실종 변사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보철 기록이 남아있으면 신원 확인까지 갈 수 있어요. 김태현은 그 말을 듣고 침전지 너머 바다를 바라봤다. 물은 멀리 빠져 있었고 썰물에 드러난 갯벌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고 있었다.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자 펄 냄새가 다시 밀려왔다. 16년 가까이 바닥 아래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현장 사진 담당에게 구두와 금리, 지갑 잠금 장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히 찍게 한 뒤 인근 경찰서 미제 실종 파일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인천 서부와 중구, 동구 일대에서 사라진 성인 여성 사건을 전부 뽑아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아직 그중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누군가는 이 침전지가 모든 것을 삼켜줄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거의 16년 동안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1차 현장 감식이 마무리될 때쯤이었다. 한서연은 다시 한번 아래턱뼈 조각을 집어들었다. 진흙이 완전히 제거된 금리 표면에 아주 희미한 영문 이니셜과 숫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현장 조명 아래에서 각도를 바꿔가며 그 표식을 확인한 뒤 메모지에 적었다. 그리고 김태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부평 쪽에서 쓰던 기공 표식 같아요. 정확히 확인해야겠지만 만약 제가 기억하는 그 체계가 맞다면 신원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습니다. 김태현은 그녀가 건네준 메모를 받아들었다. 낡은 금리 하나가 갑자기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인천경찰청 미제 사건 기록 보관실에서 오래된 실종 파일 몇 건이 다시 책상 위로 올라왔다. 그중 한 파일 표지에는 2006년 6월 인천 동구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은주, 43세, 직업은 대부업 종사자, 마지막 행적은 영종도 방향, 그리고 가족 진술란 한쪽에 짧게 남은 기록이 있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 금관 시술 이력 있음. 그 순간 김태현은 16년 동안 갯벌 아래 잠겨있던 사건이 이제 막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최현주가 인천 동구 송림동 오래된 빌라 3층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것은 36살이 되던 해였다. 그 전까지 그녀의 인생이 특별히 비극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나은 편이었다고 하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원래 부평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다루는 여자였다. 숫자를 다루는 손이 빠르고 사람의 얼굴보다 장부의 빈칸을 먼저 보는 성격이었다. 월말이면 누구에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밀렸는지를 단번에 정리했고, 거래처에서 차일필 미루는 입금 약속을 전화 3통만 돌리면 받아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성실함과 실무 능력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숫자 그 자체보다 숫자 뒤에 웅크리고 있는 불안을 더 잘 읽게 되었다. 누군가는 급여 전날만 되면 목소리가 낮아졌고,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누군가는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다가도 병원비라는 말이 나오면 한없이 작아졌다. 최은주는 사람을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나누기보다 어떤 지점에서 얼마만큼 무너질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쪽에 더 가까워졌다. 그 시선이 그녀를 처음 대부업의 주변으로 끌고 들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개였다. 공장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한 명이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의 장부를 정리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최연주는 야간에 그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늘 비슷했다. 포구에서 냉동 창고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사람, 선박 수리비를 막지 못한 어민,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닿은 식당 주인, 명절 전에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시장 상인, 어린 자식을 입원시켰는데 보험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아버지. 최연주는 처음 몇 달 동안만 해도 그들 각자의 사정을 조금씩 기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깨달았다.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돈을 빌리러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표정은 거의 같다는 것을. 미안함과 조급함, 체면과 공포가 한데 섞인 그 얼굴을 그녀는 나중에는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그녀는 남의 장부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돈을 굴리기 시작했다. 빌려준 금액보다 회수한 금액이 늘 커졌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버티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법 바깥과 안쪽의 경계를 본능적으로 오가며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갔다. 2006년 여름, 최연주는 43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어떤 이는 대놓고 악덕 사채업자라고 했고, 어떤 이는 속으로만 그 말을 삼켰다. 그러나 아무리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최연주가 우둔한 여자는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윽박지르는 대신 상대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곳을 조용히 겨누는 방식을 택했다.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거래처를, 가장에게는 자식을, 체면을 중시하는 이에게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건드렸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봉투 하나가 더 위협적이었다. 채무 금액, 연체이자, 원리금 계산표, 주소와 가족관계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이면 상대는 자기 인생이 그녀의 손안에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연주는 바로 그 감각을 다루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폭력을 드러내는 대신 폭력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정교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녀가 자주 드나들던 곳은 인천항 부근의 수산시장과 냉동창고, 영종도와 을왕리 쪽으로 이어지는 양식장 지대, 그리고 선창가를 따라 늘어선 소규모 운송업체 사무실들이었다. 그곳에서 현금은 늘 빠듯했고 대금 결제는 어긋나기 쉬웠으며 사람들은 겉으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서로의 형편을 날카롭게 재고 있었다. 최연주는 바로 그 틈새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입지는 않았지만 늘 반듯한 셔츠와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치마를 골랐고 한눈에 싸구려로 보이지 않는 가방과 구두를 골랐다. 돈을 빌리러 온 이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차림이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허영이 심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사실 그것은 취향이라기보다 전략에 가까웠다. 사람은 자신의 초라함을 선명하게 비추는
상대 앞에서 더 쉽게 약해진다는 것을 최은주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드는 와인색 가죽 지갑, 손목에 찬 얇은 금팔찌, 오른발을 디딜 때마다 반짝이는 하이힐의 앞코는 모두 그 전략의 일부였다. 박민수가 처음 최은주와 얽힌 것은 2004년 겨울이었다. 당시 그는 영종도와 송도, 소래포구 일대를 오가며 수산 사료와 산소통, 얼음 상자를 운반하는 소형 화물차 기사였다. 37살의 나이에 아내와 아들 하나, 병원에 오래 누워있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장갑 낀 손에는 늘 비린내와 고무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갈래의 균열 위에 서 있었다. 젊을 때부터 들락거리던 스포츠 도박은 끊었다가도 다시 손을 대기를 반복했고 한 번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더 크게 잃는 일이 이어졌다. 차는 자주 고장이 났고 거래처에서는 결제를 미뤘고 집에서는 병원비와 학원비가 밀렸다. 박민수는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막았고 그 다음에는 카드론으로 버텼으며 그것마저 한계에 부딪히자 지인에게 손을 벌렸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두 번째로 돈을 빌리는 순간 인간관계는 거의 반드시 금이 갔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최은주에게서 빌린 첫 돈은 2천만 원이었다. 차 엔진을 갈아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대금이 한 달만 늦어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주는 웃지도 않은 채 금액과 날짜를 적고 이자는 얼마이며 연체 시 어떻게 되는지를 조용히 설명했다. 박민수는 그때만 해도 자신이 그 돈을 몇 달 안에 갚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졌다. 거래처 한 곳이 부도가 나면서 현금 흐름이 막혔고 카드값을 돌려막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했으며 병원에서 아버지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 목돈이 한 번 더 나갔다. 그는 최은주에게 이자부터 조금씩 갚겠다고 했고 최은주는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용서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원금은 줄지 않았고 이자는 차곡차곡 쌓였다. 최은주는 박민수에게 추가 대출을 허락하는 대신 그가 가진 시간과 노동을 함께 회수하기 시작했다. 급하게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운전을 시켰고 양식장 쪽 거래처를 돌 때는 짐 운반까지 맡겼으며 특정 채무자가 언제 어디서 움직이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기도 했다. 박민수는 자신이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른 형태의 빚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느꼈지만 그때는 이미 발목까지 잠긴 뒤였다. 2006년 6월에 접어들 무렵 박민수의 총채무액은 계산상 9천만 원에 육박해 있었다. 최은주는 공식 장부와 비공식 계산서를 따로 들고 다녔고 박민수는 어느 쪽 숫자가 진짜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원하면 그 숫자를 언제든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들이밀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최은주는 송림동의 허름한 커피숍 구석에서 박민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내는 그동안의 미남 내역과 함께 그의 아들 학교 이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동 호수, 그리고 아내가 일하는 세탁소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박민수는 그것을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최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다. 자기를 속이는 건 상관없지만 돈을 떼어먹겠다는 마음으로 버티는 건 다른 문제예요. 본인이야 어디서 숨어도 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듣게 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욕설보다 훨씬 더 깊게 박민수의 자존심을 찢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렸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못했다. 상대가 자신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건드리고 있는 것이 정확히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은주 역시 아무에게나 그런 방식을 쓰지는 않았다. 그녀는 박민수를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가 끝까지 도망칠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비겁하지만 완전히 끊어버릴 배짱은 없는 남자.
가족이 약점이지만 그 약점 때문에 완전히 미치기 직전까지 몰릴 수도 있는 남자. 무엇보다 겉보기엔 자존심이 강해 수치심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남자. 최은주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밀어붙였다. 당장 이번 달 안에 일부라도 갚으라고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민수가 혹시 쥐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돈줄을 찾아내려 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항만 확장 계획과 맞물려 영종도 갯벌 가장자리 일부 토지의 매매 소문이 돌았고 낡은 양식장 부지를 둘러싼 보상 가능성 이야기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최은주는 박민수가 출입하는 한비수산 뱀장어 양식장 쪽을 몇 차례 눈여겨봤다. 양식장은 겉보기엔 쇠락했지만 주변에서는 언젠가 땅값이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돌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수에게 넌지시 물었다. 거기 주인이나 관리인 쪽에서 급하게 돈 도는 얘기 못 들었어요. 박민수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 대답이 지나치게 빨랐다. 최은주는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최은주는 몇 번 더 박민수를 불러냈다. 낮에는 동구와 중구를 오가며 다른 채무자들을 압박했고 저녁이면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냐고 물었다. 그는 늘 운전 중이라고, 거래처에 있다고, 병원에 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핑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녀는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확신을 굳혀갔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채무자는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굴하게 시간을 구걸하는 부류와 어느 순간 겁먹은 짐승처럼 등을 돌리고 물어뜯는 부류. 최은주는 박민수가 아직은 전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믿음에는 오만이 섞여 있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채무자들을 상대하며 쌓인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일궈낸 인간의 약점이 언제나 맞아떨어졌다는 경험이 그녀를 둔하게 만들었다. 6월 17일 토요일 저녁,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이었다. 최은주는 동구 사무실처럼 쓰던 작은 오피스텔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미남 내역이 적힌 수첩과 현금 봉투, 휴대전화 2대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진동과 함께 울렸다. 발신자는 박민수였다. 그녀는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박민수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영종도 한비수산 쪽 사람과 이야기해봤는데 급하게 돌릴 수 있는 돈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늘 밤에 만나면 일부라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은주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박민수는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말했다. 양식장 뒤편 창고 쪽으로 오면 된다고 했다. 사람이 적고 현금 얘기는 다른 데서 하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저녁빛이 건물 외벽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장부 한쪽을 두드리며 박민수의 숨소리를 들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박민수는 오히려 필요한 말만 하고 입을 닫고 있었다. 그 침묵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정말 절박해서 더 말할 힘이 없거나 이미 무언가를 결심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최은주는 그 차이를 잠깐 고민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이미 가방을 여는 쪽을 택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지금 돈이든 다른 정보든 뭔가를 쥐고 있다. 그녀는 그렇게 판단했다. 전화를 끊은 뒤 최은주는 화장대를 지나며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바르고 현금을 받을 때 쓰는 작은 계산기를 지갑 옆에 넣었다. 그녀는 검은 치마에 밝은 셔츠를 입고 발등이 드러나는 와인색 하이힐을 신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작은 가스 분사기를 가방 안쪽에 밀어 넣었다. 조심성이 전혀 없는 여자는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여전히 상황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문을 열면서도 최은주의 머릿속에는 박민수가 가져올 돈의 액수와 그 돈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왔는지가 먼저 떠올랐다. 그녀는 영종도 방면으로 차를 몰았다. 다리 위로 올라서자 바닷바람이 차체를 옆으로 밀었고 멀리 갯벌 위로 깔린 옅은 안개가 낮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한비수산 뱀장어 양식장 뒤편의 검은 그림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최은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영종도로 들어서는 길은 이상할 만큼 한산했다. 토요일 저녁이면 을왕리 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간이었지만 최은주가 영종대교를 건널 무렵에는 바다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갯벌 가장자리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돌담 위 가로등 불빛을 탁하게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석 창문을 조금 내렸다가 곧 다시 올렸다. 짠내와 함께 눅눅한 펄 냄새가 차 안으로 확 밀려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룸미러를 한번 보고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손끝으로 미러 제자리에 고정했다. 박민수에게는 도착하면 다시 전화하라고 말해두었지만 양식장 입구에 가까워져도 그의 연락은 없었다. 최은주는 그 점이 못마땅했다. 돈이 급한 쪽은 언제나 상대인데 자신을 불러놓고 먼저 기다리게 만드는 태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차를 돌리기에는 이미 여기까지 와 버렸다. 무엇보다 그녀는 박민수가 이런 식으로 판을 크게 벌일 배짱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비굴하게 굽히는 쪽의 인간이지 먼저 상황을 쥐고 흔드는 쪽의 인간은 아니었다. 적어도 최은주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비수산 뱀장어 양식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저지대 옆으로 급히 다져 놓은 길이어서 차가 지날 때마다 바퀴 아래 젖은 자갈이 낮게 갈렸다. 양식장 입구의 녹슨 철문은 한쪽이 이미 열려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서자 폐쇄된 지 몇 달 된 시설 특유의 황량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전에는 산소 공급기와 순환 펌프가 밤새 돌아가며 물소리를 냈겠지만 이제는 바람이 닿을 때마다 비닐 지붕 끄트머리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갯벌 물길이 빠져나가는 숨죽인 소리만 들렸다. 어둠 속에 드문드문 남아있는 양식장 수조들은 검은 거울처럼 보였다. 최은주는 차를 창고동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 세우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 액정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떠 있었다. 박민수. 그녀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내려다본 뒤 마침내 차문을 열었다.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발밑은 질척여서 하이힐 굽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며 차문을 잠그고 주변을 둘러봤다. 창고동 뒤편으로 돌아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벽에 걸어둔 작업등 하나가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 박민수가 서 있었다. 그는 어두운 점퍼 차림이었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몸을 약간 웅크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은주는 그의 얼굴이 생각보다 더 창백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밑이 꺼져 있었고 턱선에는 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까칠한 수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은주는 그 초라함 속에서 연민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상대가 얼마나 바닥까지 몰려있는지를 확인할 때 더 냉정해지는 편이었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멈춰 서더니 곧바로 물었다. 돈은 어디 있어요? 박민수는 대답 대신 한번 마른 침을 삼켰다.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면 곤란해서요. 최은주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아주 짧게 흘렸다. 곤란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사람 없는 데까지 불러놓고 이제 와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끝내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민수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창고 안은 바깥보다 더 어두웠다. 작업등 하나가 구석의 플라스틱 사료통과 빈 산소통 몇 개를 비추고 있었고 바닥에는 젖은 장갑과 낡은 호스, 사료자루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벽 쪽에는 바퀴 달린 손수레 하나가 놓여 있었고
창고 문틈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얇은 비닐 조각이 바스락거렸다. 최현주는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가다가 멈췄다. 돈가방이나 봉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로 뒤돌아 박민수를 봤다. 뭐예요? 장난해요. 그제야 박민수가 낮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최은주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 사정 들어주려고 있는 줄 알아요. 그녀는 한 손으로 가방끈을 잡아당겨 어깨에 고쳐매고 다른 손으로 박민수 쪽을 짧게 가리켰다. 오늘 안에 일부 정리 안 되면 내일은 당신 집으로 갈 거예요. 집이든 병원이든 학교든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데부터. 그 말은 협박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운 어조였고 바로 그 건조한 단정함이 박민수를 더 깊이 몰아세웠다. 그는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나 상상했던 문장을 실제로 듣는 순간 자신이 아직도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사실을 더 뚜렷하게 느꼈다. 그는 원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자신이 정말 사람을 해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정태영이 옆에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었다. 지금 아니면 끝이라고. 최현주 같은 인간은 한번 숨통을 끊어 놓지 않으면 평생 사람 목을 쥐고 흔든다고. 오늘 밤만 넘기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박민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겁에 질리면서도 한구석으로는 차라리 자신이 여기 나타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더 초라한 방향으로 사람을 몰았다. 그는 이미 공중전화로 최은주에게 연락해 이곳까지 유인했고 정태영은 창고 바깥 어둠 속 어딘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었다. 무엇보다 최은주가 방금 입에 올린 말. 아이 학교와 병원, 집이라는 말은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판단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박민수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상대가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꺼내 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최현주는 그런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박민수가 울음을 삼키는 듯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이번엔 돈이든 정보든 분명히 뭔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무너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반사적으로 먼저 섰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죠. 돈,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순간 박민수의 시야가 아주 좁아졌다. 작업등 비달에 선 최은주의 얼굴, 붉은 입술, 가늘게 뜬 눈, 손등 위에 반사되는 금팔찌 불빛만 도드라져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칼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원래는 겁만 주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자고 생각했던 칼이었다. 수산물 포장을 자를 때 쓰는 얇고 긴 작업용 칼, 창고 안 어디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물건. 그러나 손잡이를 쥔 감각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칼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다.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박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낯설 만큼 쉰 목소리로 끊어졌다. 최은주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짧게 웃었다. 나 때문에? 빌린 건 내가 아니잖아. 그녀는 그 말과 함께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남자답게 좀 살아봐요. 박민수 씨, 맨날 사정만 하지 말고. 그 한마디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들렸다. 모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박민수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심지어 증오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갑자기 눈앞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그의 손은 이미 주머니 안에서 칼을 꺼내 앞으로 내질러져 있었다. 최현주가 한 발 물러서며 팔을 들었지만 늦었다. 칼끝은 그녀의 왼쪽 쇄골, 어깨와 가슴 사이를 비껴 들어갔다. 깊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강한 힘이었다.
최현주는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자신의 옷깃을 내려다봤다. 셔츠 앞섭이 짧은 시간 안에 검게 번져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믿을 수 없다는 분노가 먼저 얼굴에 떠올랐다. 그녀는 가방을 휘둘러 박민수의 얼굴을 때렸고 날카로운 금속 장식이 그의 광대를 스쳤다. 박민수는 뒤로 휘청했지만 다시 달려들었다. 최현주는 창고 문 쪽으로 몸을 틀어 도망치려 했고 바닥에 널린 호스에 발이 걸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한 손으로 가방 안을 뒤졌다. 박민수는 그녀가 가스 분사기를 찾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그는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아 꺾었고 최현주는 이를 악물고 발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찼다. 두 사람은 비좁은 창고 바닥에서 뒤엉켜 넘어졌다. 바닥에 사료먼지와 젖은 흙, 피 냄새가 눅눅한 공기 속에 섞였다. 그때 창고 바깥에 숨어있던 정태영이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손을 쓴 것은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다. 빨리 끝내, 그가 낮게 내뱉었다. 그 말은 명령 같기도 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확인 같기도 했다. 최현주는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넘어지는 순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지만 여전히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박민수는 그녀가 살아서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포장용 나일론 끈을 움켜쥐어 그녀의 목에 감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손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최현주가 발버둥치며 그의 손등을 핥히고 발끝으로 바닥을 차며 몸을 비틀 때도 그는 그저 힘을 빼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다. 그녀의 손끝이 점점 느려지고 목에서 새는 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는 동안에도 그는 거의 눈을 감은 채 끈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정태영은 옆에서 숨을 고르며 창고 문 밖을 한번, 다시 두 사람을 한번 바라봤다. 마침내 최현주의 몸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되었을 때 창고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펌프처럼 느껴지는 진동 같은 소음만 남았다. 박민수는 한참 동안 끈을 놓지 못했다. 손을 떼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완전히 형태를 갖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태영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쪼그려 앉아 최현주의 목과 손목을 차례로 확인한 뒤 짧게 말했다. 이제 옮겨야 해. 박민수는 귓속이 웅웅 울려 그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닥에는 최현주의 가방이 벌어진 채 떨어져 있었고 안에서 계산기와 립스틱, 영수증 몇 장이 튀어나와 있었다. 정태영은 그것들을 흘낏 보고는 죽지 않았다. 증거를 지우는 대능숙한 사람의 움직임이라기보다 이미 더 급한 일이 남아있다는 판단이 앞선 태도였다. 두 사람은 손수레를 끌어왔다. 박민수는 처음에는 시신을 만지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만 정태영이 거칠게 욕을 내뱉으며 팔을 잡아당기자 결국 몸을 숙였다. 최현주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날카롭고 단단하게 느껴졌던 여자의 팔과 다리는 이제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박민수를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살아있는 인간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은 단지 무게만 남은 육체를 들고 있다는 사실 사이의 차이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다. 시신을 손수레 위에 올리고 낡은 방수포를 덮은 뒤 두 사람은 창고 뒤편 어두운 통로를 따라 침전지 쪽으로 향했다. 양식장 뒤편은 낮에도 잘 드나들지 않는 구역이었다. 사료창고와 빈 수조를 지나면 바닷물과 갯벌이 만나는 낮은 지대가 나오고 그 옆으로 침전지 3개가 층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중 3번째 침전지는 가장 깊고 오래되었으며 펌프 고장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다. 표면은 물이라기보다 검은 죽처럼 보였다. 바람이 불어도 잔물결이 일지 않고 간혹 어디선가 기포만 툭 하고 터져 올랐다.
밤눈이 익숙한 사람들만이 그 표면 아래가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 썩은 유기물과 침전물, 사료 찌꺼기가 수년간 겹쳐 쌓여 만들어낸 깊은 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태영은 낮에 미리 치워두었던 돌 2개를 어둠 속에서 찾아냈다.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처럼 보였지만 성인 남자의 팔로 들어야 할 만큼 무게가 있었다. 그는 방수포를 젖히고 최연주의 허리와 다리 쪽에 나일론 끈으로 그것을 단단히 묶었다. 박민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입안에서는 비린 쇠마디 돌았다. 멀지 않은 곳, 다른 동의 설비실에서 야간 점검을 하던 오동민은 그 시간에 밖으로 나왔다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손수레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처음엔 죽은 뱀장어나 폐사한 양식 어류를 처리하는 줄 알았다. 양식장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수레를 미는 두 사람의 걸음이 이상하게 빠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방수포의 형태가 너무 컸다. 오동민은 멈춰 선 채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중 한 사람이 돌아보는 듯한 그림자를 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왜 숨었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때 그의 가슴을 친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었다. 그는 끝내 가까이 가지 않았고 침전지 쪽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진창 속으로 가라앉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그 소리는 물에 돌을 던질 때 나는 소리와도 달랐고 땅속 빈 공간이 꺼질 때 나는 소리와도 달랐다. 무게가 있는 것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검은 바닥 아래로 사라지는 소리였다. 최은주의 시신은 침전지 표면을 잠깐 밀어올렸다가 곧장 아래로 꺼졌다. 방수포 끝이 한순간 위로 떠올랐다가 펄이 그것을 삼키듯 덮어버렸다. 돌에 묶인 시신은 단순히 물속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진흙 속으로 파묻히는 구조에 빨려 들어갔다. 정태영은 짧게 숨을 내쉬고 주변을 둘러봤다. 박민수는 침전지 가장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아래만 보고 있었다. 눈앞의 검은 표면은 너무 고요해서 방금 전 인간 하나가 그 아래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현실감 없이 느껴졌다. 정태영은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밀었다. 멍하니 있지 말고 흔적부터 치워. 그제야 박민수는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손수레에 박히 자국을 발로 문질러 흐리고 창고와 침전지 사이에 떨어진 작은 물건들을 대강 주워 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챙기지는 못했다. 최은주의 지갑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방수포 밖으로 미끄러져 펄 속에 떨어졌고 한쪽 하이힐은 이미 가장자리 진흙에 깊이 박혀 그 어둠 속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끝내 찾지 못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서는 길에 박민수는 2번이나 헛구역질을 했다. 창고벽에 손을 짚고 몸을 숙일 때마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실제로 나오는 것은 시큼한 침뿐이었다. 정태영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며 물 한 병을 던져 주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다. 시신을 숨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최연주는 혼자 온 여자였고 곧 누군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돈을 누구에게 받으려 했는지 추적하게 될 것이다. 정태영은 그런 이후의 수순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박민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만 침전지 아래로 가라앉던 방수포 끝자락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노려보던 최은주의 눈만이 어둡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최은주의 은색 세단은 양식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로 옮겨졌다. 누가 봐도 그녀가 스스로 차를 세우고 어딘가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산이었다. 차 안에는 지갑도 없었고 휴대전화 하나만 남아 있었다. 박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 시동을 2번이나 꺼뜨렸다. 정태영은 옆좌석에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방향만 지시했다. 차를 세우고 문을 닫은 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 갯벌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박민수는 그 바람 속에 아직도 창고의 피 냄새와 침전지에 썩은 펄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입술 한쪽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피맛이 돌았지만 그것조차 살아있다는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그의 삶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강하게 이어질 것이었다. 그것이 그를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야 했고 아내와 아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을 해야 했으며 누군가 최연주를 찾기 시작할 때는 모르는 척 눈을 마주쳐야 했다. 그러나 영종도 갯벌 끝에 있는 검은 침전지는 이미 그날 밤 그와 최연주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다만 인간보다 훨씬 느린 방식으로 16년에 걸쳐 조금도 잊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다. 최연주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처음 이상한 형태로 감추된 것은 실종 당일 밤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오후였다. 그녀의 휴대전화 한 대가 오전부터 꺼져 있었고 다른 한 대는 몇 차례 신호만 울리다가 끝내 받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 정도로 누군가가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연주는 원래도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채무자들을 만났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만 연락을 받아주는 건 역시 그녀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의 일부였다. 그러나 오후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상황은 조금씩 이상해졌다. 송림동 오피스텔에 들렀던 후배 직원 하나가 사무실 문이 잠긴 채 그대로인 것을 확인했고 전날 밤 이후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사실도 곧 드러났다. 최연주와 오래 거래하던 부동산업자 한 명은 전화를 끊은 뒤 혼잣말처럼 말했다. 저 여자는 돈 받을 일이 있으면 아픈 몸을 끌고라도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건 뭔가 다르다. 실종 신고는 공식적으로 그 이튿날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가족이 아니라 최연주의 남동생 최성철이었다. 그는 누나와 사이가 특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나가 누군가에게서 큰돈을 받아낼 수 있다며 이상하리만치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최성철은 형사들 앞에서 누나를 변호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처음부터 복잡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실종을 수사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마지막 통화와 금전 관계, 주변 인물들이다. 그런데 최연주의 경우 그 세 가지가 모두 수십 갈래로 뻗어 있었다. 마지막 며칠간 통화한 인물만 해도 운송업자, 양식장 관리인, 시장 상인, 전직 채무자, 채권 회수 심부름을 해주던 사람들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그녀의 수첩에서는 주소와 이름, 금액이 빼곡히 적힌 페이지가 나왔고 그 명단만으로도 누군가를 해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다. 당시 인천경찰청 강력계 소속이던 이광호 형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첫날부터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다. 그는 서류철을 넘기며 한동안 최연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최연주는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사납거나 독한 인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이 여자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람을 압박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위험성을 짐작하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이광호는 현장에서 채무관계로 벌어진 사건들을 여러 해 봐온 형사였다. 그는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동기가 반드시 거창한 증오나 계획된 잔혹성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때로는 자존심 하나, 때로는 가족 이름 하나, 때로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한순간이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 최연주 같은 채권자는 바로 그 가장 얇고 날카로운 지점을 건드리며 살아가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이광호는 실종 초기부터 단순 가출이나 자의적 잠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사건은 누구보다 어디서가 더 먼저 풀려야 했다. 형사들은 최연주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
영종도 한비수산 뱀장어, 양식장 일대를 가장 먼저 뒤졌다. 최은주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그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잡혔고 전날 저녁 그녀가 박민수와 통화한 기록도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수는 소환조사에서 애초부터 너무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피곤하고 초조한 표정을 짓고는 있었지만 정작 진술의 흐름은 지나치게 매끈했다. 자신이 최은주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돈 얘기를 하다 다투기 싫어 양식장 근처에서 만나자고만 했고 막상 도착이 늦어졌을 때는 최은주가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차를 못 보았느냐는 질문에 어둡고 넓은 공터라 확신할 수 없었다고 답했고 양식장 안에서 누군가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도 자신은 입구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다. 말은 빠르지 않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형사들이 보기에 그것이 더 불편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보통 적어도 한 번쯤 억울함을 내보인다. 그러나 박민수는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필요한 만큼만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이광호는 박민수의 얼굴을 보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꼈지만 직감만으로 사람을 붙들 수는 없었다. 양식장 주변 수색도 곧 난관에 부딪혔다. 한빛수산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 가장자리에 붙어 있었고 수조와 침전지가 얽힌 구조가 복잡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간 직후여서 바닥은 진흙탕이었고 차량 흔적이나 신발 자국은 이미 의미를 잃은 상태였다. 창고 뒤편에서는 사료자루와 고무장갑, 호수류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결정적인 혈흔이나 싸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훗날 돌아보면 그때 형사들이 놓친 것이 분명히 있었다. 박민수와 정태영이 허둥대며 흔적을 지웠다고는 해도 침전지 쪽으로 향하는 손수레의 자국 일부와 바닥의 미세한 긁힘, 그리고 창고 구석에 떨어져 있던 립스틱 캡 하나쯤은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면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 초기의 수사는 언제나 시간과 인력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다. 양식장 안에서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넓은 부지 전체가 너무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침전지까지 바닥을 뒤집는 대규모 수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것이 나중에 이 사건 전체를 통째로 어둠 속에 묻어버리는 첫 번째 틈이 되었다. 관리인 윤예숙의 진술도 문제였다. 그녀는 한빛수산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고 양식장 구조와 운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실종 당일 오후 일찌감치 퇴근했고 밤에는 다시 양식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정은 침착했고 대답은 간결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광호는 그 여자의 눈빛에서 한 가지를 읽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윤예숙은 누가 최은주를 싫어하는지, 박민수가 어떤 빚에 시달리는지, 정태영이 양식장 주변에 드나들며 어떤 사람들과 섞이는지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현장은 늘 그렇듯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도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윤예숙은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보다 무엇을 보지 않았다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더 잘 아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형사들이 몇 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그녀는 미세한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침묵은 훗날까지도 오래 남았다. 오동민 역시 처음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당시 28이었던 그는 양식장 야간 설비 점검을 맡던 임시직원에 불과했고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형사들이 찾아왔을 때 잔뜩 긴장한 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날 밤 밖에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느냐? 누가 양식장에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없느냐? 손수레를 옮긴 흔적은 왜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애매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나중에 밝혀지듯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자신 역시
더러운 일에 발을 담갔다는 오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 시절 오동민은 가난했고 고용은 불안정했으며 양식장 사람들 밖에서는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었다. 그는 진실보다 생계를 먼저 붙잡았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최은주의 악명은 오히려 사건을 더 늪처럼 만들었다. 그녀를 해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너무 많았고 실제로 그럴 만한 사정도 제각기 충분해 보였다. 어떤 상인은 최은주가 자신의 집 앞까지 찾아와 아들 이름을 불렀다고 증언했고 어떤 선주는 그녀 때문에 배를 팔 뻔했다고 했다. 한 여자는 최은주가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언급하며 돈을 독촉했다고 분개했다. 그 진술들만 모아놓으면 최은주는 마치 언젠가 반드시 보복을 당할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역설적으로 수사를 흐렸다. 용의자의 방향이 너무 많이 열리자 정작 실제 범행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 무수한 원한들 뒤에 숨어버렸다. 박민수는 몇 차례 더 불려와 조사를 받았지만 매번 비슷한 대답만 되풀이하며 자신도 최은주를 두려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영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실에 들어왔으나 그는 특유의 느긋한 태도로 최은주와는 돈 문제로 몇 번 마주친 적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광호는 그의 손등과 목소리, 질문이 들어갈 때마다 아주 짧게 굳는 눈가를 보며 이 사람이 평범한 채권자는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만 그 직감이 법적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사건은 한 달을 넘기며 점점 식어갔다. 최은주의 차는 결국 양식장 입구와 멀지 않은 공터에서 발견되었지만 차 안에는 큰 혈흔도 명확한 타인의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갑은 사라져 있었고 휴대전화 한 대만 남아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스스로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만나러 걸어 들어갔다는 인상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애초에 유인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것을 최종적으로 입증해줄 시신이 없었다.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시신이 없으면 사건은 오래도록 사실과 추정의 중간 어디쯤에 갇혀있게 된다. 이광호는 서류를 덮을 때마다 그것을 절감했다. 그는 몇 차례 더 영종도 양식장 일대를 돌았고 침전지 가장자리까지 걸어가 검은 표면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아래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 펄인지, 한번 가라앉은 것이 얼마나 오래 숨을 죽인 채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 역시 알지 못했다. 그때 그는 다만 불길하다고만 느꼈다. 사람이 정말 이곳에서 사라졌다면 물보다 갯벌이 더 무서운 법이라는 막연한 감각 같은 것. 시간은 사건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들을 옮겨 놓았다. 2007년 봄, 최은주 실종 사건은 미제 파일 중 하나로 넘어갔고 담당자도 바뀌었다. 이광호는 다른 강력 사건으로 이동했고 송림동 오피스텔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세입자에게 넘어갔다. 최성철은 몇 번 더 경찰서를 찾다가 결국 체념한 얼굴로 발길을 끊었다. 최은주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처음 몇 달 동안만 해도 서로 눈치를 보며 혹시 누구 짓이냐고 수군거렸지만 생업과 생활은 곧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누구도 대놓고 그녀의 죽음을 반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를 찾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최은주라는 인간이 남긴 가장 서늘한 흔적 중 하나였다. 살아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사라진 뒤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반면 박민수의 삶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 직후 몇 달 동안은 술에 절어 살다시피 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꼬대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겉으로는 놀랄 만큼 평온해졌다. 미뤄두었던 병원비 일부가 한꺼번에 정리되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소액 채무도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갚아 나갔다. 아내는 처음엔 어디서 그 돈이 났는지 물었지만 박민수는 일거리가 풀렸다고 둘러댔다. 사람들은 바다까지 갔던 인간이 어쩌다 다시 숨을 쉬게 되면 그 회복 과정 자체를 행운으로 착각하곤 한다.
박민수 역시 그 틈에 몸을 숨겼다. 그는 예전처럼 양식장을 자주 찾지 않았고 영종도 쪽 밤길은 되도록 피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운전대를 잡은 손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갯벌 냄새만 맡아도 목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지만 세상은 그런 미세한 동요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고 누구나 각자의 불안을 끌고 산다. 박민수는 그 익명성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정태영은 더 노련했다. 그는 애초부터 오래 버틸 사람처럼 보였다. 사채업을 하며 몸에 밴 태도 때문인지 혹은 타인의 공포를 오래 다루다 보면 생기는 둔감함 때문인지 그는 사건 이후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더 조심스러워졌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꼈으며 누구와도 불필요하게 깊게 엮이지 않았다. 이광호가 몇 차례 그를 다시 불러세워도 정태영은 마치 사소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 침착함은 박민수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공포였다. 자신은 매일 밤 침전지의 검은 표면을 떠올리며 살고 있는데 정태영은 이미 그 밤을 장부의 한 줄처럼 넘겨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차이가 두 사람을 같은 범행의 공범으로 묶고도 서로를 끝까지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16년은 사람의 얼굴도 땅의 용도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한비수산뱀장어 양식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운영이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다. 수익은 줄고 관리비는 늘었으며 주변 갯벌이 때마침 항만 확장과 물류 개발 이야기에 휩싸이면서 땅값 기대와 규제 불안이 동시에 커졌다. 침전지들은 예전처럼 주기적으로 뒤집히거나 깊이 청소되지 않았다. 표면에는 검은 물막이 고였고 그 아래로는 사료 찌꺼기와 분뇨, 썩은 유기물이 층층이 쌓였다. 산소가 닿지 않는 바닥에서는 분해가 느리게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최연주의 시신은 그 아래에서 해마다 조금씩 형태를 잃었고 살은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뼈와 금속, 가죽과 같은 버티는 것들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침전지는 한 번도 크게 뒤집히지 않았다. 마치 어떤 우연과 방치가 합쳐져 진실을 의도적으로 보존하기라도 한 것처럼 2022년 항만 확장의 맞춤 정리 작업이 확정되면서 상황은 마침내 달라졌다. 폐양식장 부지를 정리하기 위한 준설과 바닥 정비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16년 점검은 펄 속에 가라앉은 것들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인골평과 금리, 하이힐과 지갑 잠금 장치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소식은 인천경찰청 미제 사건팀으로 곧장 전달되었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김태현 형사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밴 기록철 속에서 이광호가 남겨둔 메모 몇 줄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당시 의심되는 인물들의 이름과 함께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양식장 방향 재확인 필요. 관리인 진술 지나치게 평탄. 박민수. 두려움보다 계산이 먼저 보임. 김태현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파일을 닫았다. 16년 전 누군가는 이 사건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을 붙잡아 둘 손이 부족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김태현은 다시 최연주의 이름을 입속으로 조용히 읽어보았다. 미제 파일 속 이름들은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추상적으로 변해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금리 하나와 하이힐 한 짝이 이미 죽은 이름에 다시 무게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 이광호가 미처 건너지 못했던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임을 알았다. 최연주는 왜 그 밤 영종도로 갔는가? 누구를 만나려 했는가? 누가 그녀를 침전지 아래로 밀어 넣었는가? 진흙은 16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인간보다 더 오래,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법이었다. 2022년 9월 말 인천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의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검은 완충제가 깔린 운반용 케이스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증거 보관함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16년 동안 갯벌 가장자리 침전지 밑에 잠겨있던 시간의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아래턱뼈 일부와 갈비뼈 조각, 군데군데 떨어져 나온 장골편, 금리가 씌워진 치아 2개, 해수와 펄에 씻긴 와인색 하이힐, 지갑의 금속 잠금 장치, 그리고 나일론 섬유의 부식 잔해물. 회의실 창밖으로는 아침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은 모두 어두운 곳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김태현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커피를 거의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최연주 실종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실종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신이 거의 해체된 상태로 나온 사건에서 단순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어떻게 죽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늘 감정이나 직감이 아니라 죽은 몸이 끝내 부정할 수 없게 남겨놓은 구조와 패턴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자문을 맡은 한서연은 그날 유난히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다. 그녀는 먼저 아래턱뼈와 치아, 쪽 자료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연주의 신원 확인은 이미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와 있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 금관의 형태와 기공 표식이 2004년 부평의 한 치과에서 남긴 진료 기록과 일치했고, 추가로 남아있던 치근부와 치조골의 배열 역시 당시 촬영된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부합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치아 내부에서 극미량으로 추출된 유전 물질이었다. 완전한 핵 DNA는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치수관 깊숙이 남은 미량의 DNA와 최은주의 친동생 최성철, 여동생 최지선 측 혈연 샘플을 비교한 결과 모계통의 일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한서연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이 정도면 신원은 사실상 최은주로 봐도 됩니다. 단순한 칙과 특징만이 아니라 치근의 배열과 미세한 교합면, 마모 패턴까지 일치합니다. 김태현은 그 말을 들으며 파일 속 오래된 증명사진과 감식 사진 속 금리의 번들거림을 번갈아 떠올렸다. 사라진 여자는 이제 다시 이름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신원 확인만으로는 부족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진 것은 한서연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면서부터였다. 화면에는 수습된 갈비뼈 조각의 확대 사진이 나왔고, 표면 일부에 길게 들어간 날카로운 흠집이 강조되어 있었다. 처음 현장에서는 파손 과정이나 중장비 충격에 의한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밀 관찰 결과 그 흠집은 불규칙하게 깨진 파열이 아니라 매우 얇고 예리한 물체가 들어갔다 빠져나갈 때 남기는 특유의 선형 결손에 가까웠다. 위치는 왼쪽 상흉부 쪽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2번 또는 3번 부위였다. 한서연은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이며 설명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흉부 전면이나 전측면을 향해 가해진 자창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생기기 어렵고, 골절 양상도 외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됐을 때 나타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치명상이었을까요? 한서연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단독으로 즉사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깊이와 방향을 연조직 없이 완전히 재구성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꺼낸 다음 자료는 목 부위 골편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의 목은 사후 훼손이 심하면 판단이 가장 어려운 부위 중 하나다. 최은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신이 오랜 시간 물속과 펄 속에 섞여 있었고, 연부 조직은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검처럼 멍이나 압박 자국을 확인할 길은 없었다. 그럼에도 한서연은 후두 주변에서 수습된 작은 골편 2개와 설골 일부에 주목하고 있었다. 미세 CT 분석 결과 설골 대각 부위에 비정상적인 균열과 압박성 골절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 부패나 자연 침식으로 생기기 어려운 형태였다. 특히 설골과 갑상 연골 부근에 남은 손상 패턴은 목이 강하게 압박되었을 때, 그 중에서도 끈이나 손에 의해 전후좌우로 비틀리며 눌렸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정리하면 흉부 자창으로 먼저 제압 또는 손상이 가해졌고, 이후 목 압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싸이는 최종적으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혹은 그와 복합된 외상성 쇼크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최연주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칼에 찔린 뒤 숨이 끊길 때까지 목이 졸린 여자가 되어 있었다. 김태현은 메모지에 짧게 적었다. 찔림 후 교살. 그 5글자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계획적이든 충동적이든 이건 분명한 타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이 발견된 방식 역시 우연한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이어서 수습된 섬유 잔해물과 금속성 부식물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최연주의 골반 부근과 아래턱뼈 사이에서 채취된 나일론계 섬유 부식 잔해물, 그리고 그 주변 펄 속에서 나온 무기물 침착 패턴을 종합하면 시신은 단순히 물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 오래 고정된 상태로 있던 것으로 보였다.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에 묶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회수된 뼈들의 분포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 물살에 떠다니며 흩어진 시신이라면 보다 넓고 불규칙한 범위로 분산되었을 텐데 최연주의 경우는 침전지 바닥 한정된 구역 아래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다. 상부의 펄층과 하부의 형기성 진흙층 사이에 갇힌 채 오랜 시간 해체가 진행된 흔적이었다.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초기에는 무게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돌이나 금속 같은 외부 물체가 나중에 침전층 변화나 준설 과정에서 따로 떨어져 나갔을 수 있습니다. 시신이 자연적으로 저 지점에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김태현은 자료를 한 장씩 다시 넘겨보았다. 자창, 경부 압박, 시신 고정 및 수중 유기. 법의학이 읽어낸 이 3가지는 결국 같은 밤, 같은 장소, 같은 의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는 최연주에게 상해를 가하고 숨이 끊길 때까지 목을 눌렀으며 시신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침전지 바닥에 가라앉혔다. 그 사실이 이제야 분명해지자 16년 전 이광우가 왜 계속 한빛수산 양식장 쪽을 놓지 못했는지도 새삼 이해가 갔다. 당시에는 시신이 없었고 침전지를 뒤집을 이유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죽은 몸이 뒤늦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담팀은 그때부터 다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불러들인 것은 당시 양식장 관리인이었던 윤예숙이었다. 60을 넘긴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마르고 구부정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김태현은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최연주의 하이힐 사진과 침전지 항공사진, 당시 근무일지 복사본을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2006년 6월 17일 밤 양식장에 없으셨습니까? 윤예숙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오래된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 안에 굳은 살처럼 자리 잡는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에 아팠던 것도 나중에는 만져도 무감각해진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윤예숙의 손끝이 테이블 모서리 위에서 아주 조금 떨렸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날 밤 양식장에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저녁에 서류를 두고 와서 다시 들렀는데 창고 뒤편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들었고 잠시 뒤 무언가 끌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겁이 나서 직접 보러 가지는 못했다고. 김태현이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윤예숙은 아주 오랫동안 입술을 다물다가 겨우 대답했다. 그때는 그 동네에서 모르는 척해야 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윤예숙의 입이 조금 열린 뒤 오동민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는 이미 40을 넘겼고 지금은 양식장과 무관한 설비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제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그는 거의 무너질 듯한 표정이었다. 김태현은 그를 방에 앉히자마자 16년 전의 침묵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그때 무서웠겠죠. 하지만 지금 말하면 됩니다.
지금은 당신이 본 걸 확인해 줄 게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오동민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만 들이켰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날 밤 자기가 무엇을 봤는지,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봤다고 생각했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창고 뒤편에서 손수레를 미는 두 사람의 그림자, 방수포로 덮인 커다란 형체, 침전지 쪽에서 들린 무거운 낙하음, 그리고 그 직후 창고 앞 공터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던 은색 승용차의 헤드라이트. 그는 당시 박민수와 정태영 둘 중 누구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림자 중 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박민수와 비슷하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그것만으로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법의학 소견과 맞물리자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경찰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최은주를 죽였을 가능성이 아니라 그날 밤 한빛수산에서 시신이 침전지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돈이었다. 김태현은 사건 초기 기록을 다시 뒤지다가 당시 박민수의 금융계좌 조회가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종 직후 몇 개의 주요 통장만 들여다보고 더 깊게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16년이 지난 금융기록을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주요 거래 내역과 당시 세금 신고, 자동차 등록 자료, 병원비 납입 흔적을 끌어모으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은주 실종 직후 2달 안에 박민수는 밀려있던 병원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리했고 체납 상태였던 2개의 소액 채무를 동시에 갚았으며 이후 반년 사이 중고 화물차를 교체했다. 그의 공식 수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이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였다. 박민수 본인은 오래전 조사에서 거래처 정산이 몰려들어왔다고 둘러댔지만 당시 거래처 몇 곳의 세금 계산서와 지급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그런 대규모 미수금 회수는 없었다. 반면 정태영과 관련된 차명계좌 흔적을 일부 건지자 사건 직후 일정 기간 현금 흐름이 급격히 늘어난 정황이 포착됐다. 금액은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 어딘가에서 큰 현금이 오갔을 가능성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김태현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넘기다 이광호가 남긴 오래된 수첩 복사본 한 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최연주 관련 참고인 목록 옆에 적힌 메모가 하나 있었다. 박민수, 두려움이 너무 정돈돼 있음. 당시에는 애매한 직감처럼 보였던 문장이 지금은 거의 해설처럼 읽혔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그렇게 균형 잡힌 두려움을 유지할 수 없다. 반면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공포를 관리하는 데 익숙해진다. 김태현은 그 생각을 하며 다음날 소환줘서 초안을 정리했다. 질문은 단순해야 했다. 그날 밤 최연주를 만났는지, 왜 양식장으로 불렀는지, 사건 직후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침전지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정태영과 어떤 관계였는지.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답을 하느냐보다 어느 질문에서 숨이 바뀌는지를 보는 일이었다. 박민수는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늦게 출석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김태현은 첫 순간 아주 짧은 기시감을 느꼈다. 이광호의 기록 속 묘사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첫인상만큼은 평범한 남자였다. 다만 예전 사진보다 어깨가 좁아져 보였고 눈빛은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자꾸 테이블 표면이나 자기 손등 쪽으로 미끄러졌다. 그는 조사실에 앉자마자 물을 찾았고 종이컵을 쥔 손목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다. 김태현은 서두르지 않고 사건 개요부터 천천히 설명했다. 최연주의 유골이 나왔고 법의학 결과 타살이 강하게 시사되며 당시 마지막 통화자 중 한 명인 당신의 진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박민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유골, 타살, 법의학이라는 단어가 차례로 나올 때마다 그의 목젖이 눈에 띄게 한 번씩 움직였다. 김태현은 첫 한 시간 동안은 거의 평범한 재확인 질문만 했다. 2006년 당시 직업, 최은주와의 관계, 한빛수산 출입 빈도, 정태영과의 접점,
박민수는 오래전에 준비한 진술을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대답했다. 최은주에게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 한비 수사는 일 때문에 드나든 적 있지만 관리인과 친하지는 않았다. 정태영은 시장을 통해서 얼굴만 아는 사람이다. 그날 밤 최은주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 김태현은 메모만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들어서면서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금리, 아래턱뼈, 침전지 현장, 하이힐. 박민수의 눈은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하게 흔들렸다. 그는 하이힐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손이 종이컵 가장자리를 과하게 눌러 종이가 찌그러졌다. 김태현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자료를 밀었다. 갈비뼈 손상도, 설골 손상 분석, 시신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도식. 그제야 박민수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될 무렵, 김태현은 박민수에게 그날 밤 최은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칼에 찔리고 목이 졸린 뒤 침전지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제 누가 그 여자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은 건 당신이 어디까지 말할지입니다. 그러나 박민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양손을 무릎 사이에 끼워 넣은 채등을 잔뜩 구부리고 앉아 있었다. 입술 안쪽을 계속 깨무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아래 입술 한쪽이 붉게 젖어갔다.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의 자세는 더 움츠러들었고 마치 자기 몸을 자기 안으로 접어 넣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점심도 거의 먹지 않았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눈을 들지 않았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고개가 거의 무릎 위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김태현은 그 침묵이 단순한 부인이라기보다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16년 동안 눌러놓은 시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을 아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걸 느꼈다. 10시간째가 되었을 때 조사실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민수의 아래 입술에서는 조금 전부터 피가 번지고 있었고 셔츠 목깃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재현 수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고 정태영의 이름이 나왔을 때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었다. 김태현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류를 덮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겼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죽은 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그 문장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더 세게 깨문 탓인지 턱 끝으로 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날 그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고 현장 재현도 거부했으며 조사실 문을 나설 때조차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김태현은 이상하게도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완강한 침묵은 때로 가장 정직한 반응이다. 죄 없는 사람은 설명하려 들고 죄 있는 사람은 무너지는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으려 끝까지 입을 다문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위로 다음 차례는 정태영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태영을 조사실로 불러들이는 데에는 박민수를 데려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그는 박민수와 달리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남의 공포를 먹고 살아온 인간 특유의 느긋함이 있었다. 김태현은 그런 부류를 여러 번 상대해 본 적이 있었다. 겉으로는 여유롭고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을 아끼며 상대가 언제 조급해지는지를 먼저 읽으려드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정면으로 압박하는 방식보다 이미 판이 기울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시켜주는 편이 더 잘 먹힌다. 정태영이 출석한 날 아침, 미제팀은 윤예숙과 오동민의 추가 진술을 보강한 조서, 최은주의 법의학 소견서, 박민수와 정태영 사이의 통화 내역 재분석 자료, 사건 직후의 현금 흐름표를 책상 위에 차례로 올려두었다.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 단정적인 유죄를 이끌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이 서로를 받쳐주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최은주의 몸이 이미 말해버린 사실들이 있었다. 칼에 찔린 흔적, 목이 졸린 흔적, 무게 취해 묶여 침전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구조. 그 앞에서 누군가는 더 이상 실종이라는 단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정태영은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조사실에 들어왔다. 그는 검은 재킷에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나이에 비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거의 희끗해져 있었지만 걸음은 의외로 느리지 않았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주변을 한번 훑어보는 버릇이 남아 있었다. 김태현은 그가 자리에 앉기 전 잠깐 눈을 마주쳤다. 16년 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사진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눈이었다. 상대를 보되 절반만 보는 눈건재든 자신이 방 안에서 가장 차분한 사람인 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눈. 정태영은 물을 권하자 받지도 않았고 조사 시작 고지를 듣는 동안에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의 추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와 불편한 정산을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김태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최은주 유골 발견 경위를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고 법의학 결과 타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특히 흉부자창과 경부 압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태영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미세한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김태현이 침전지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어 놓았을 때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오른쪽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이 보였다. 그 짧은 움직임은 의미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익숙한 공간을 다시 보는 사람의 반응처럼 느껴졌다. 김태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물었다. 2006년 6월 17일 밤 한빛수산 양식장에 계셨습니까? 정태영은 예상했던 대로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는 그 무렵 양식장 쪽 사람들과 일이 있어 근처에 간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 대답을 충분히 예상한 사람처럼 반응했다. 그럼 날짜를 기억나게 해드리죠. 그는 즉시 오동민의 진술 조서와 통화 내역, 그리고 박민수 휴대전화 발신 시간표를 차례로 펼쳤다. 공중전화는 사건 당일 낮에 사용되었고 그 위치는 박민수가 당시 일하던 창고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그날 밤 박민수의 휴대전화는 특정 시간대 이후 전원이 꺼졌고 정태영 측 연락처는 양식장 인근 기지국에 잡혔다. 정태영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러나 진짜 균열은 정태영이 박민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김태현은 자료를 덮지 않은 채 말했다. 박민수 씨는 아직까지 정식 자백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름이 나오는 순간마다 손이 굳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박민수 씨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둘 중 한 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은 비로소 짧게 웃었다. 사람을 가르치려 들 때 쓰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그는 박민수 같은 건 많은 인간 말을 믿느냐고 되물었고 자신은 돈을 빌려준 적은 있어도 남의 살인에 끼어들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태현은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답했다. 우린 건 많은 인간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방향만 바꾸는 쪽에 가깝죠. 그 문장이 들어가자 정태영의 시선이 처음으로 김태현의 얼굴에 꽂혔다. 눈빛 자체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잠깐 스친 것은 분노보다 계산이었다.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재빨리 가늠해보는 눈빛. 김태현은 그 순간 판이 완전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점심이 지나고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가자 정태영의 말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리한 신호였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박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건 맞지만
원금이 5천만 원까지 불어난 것은 박민수가 스스로 도박으로 날려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은주와의 사이도 인정했다. 몇 번 채권 정리 문제로 만난 적이 있고 박민수의 형편이 막다르니 결국 최은주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다고. 그러나 그날 밤 양식장에는 가지 않았다고 다시 못 박았다. 김태현은 그 진술을 듣는 동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정태영이 말을 마치자 법의학 자료맨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침전지 바닥 특정 구역에서 발견된 나일론 섬유 부식 패턴, 그리고 오랜 시간 한자리에 묶여있던 시신이 썩을 때 나타나는 침강 분포도가 정리되어 있었다. 김태현은 손가락으로 그 위치를 짚으며 말했다. 정태영 씨는 수산 양식장 구조를 잘 알았습니다. 어느 침전지가 깊고 어디가 가장 오래 뒤집히지 않는지도 알았겠죠. 이건 아무나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기 방식이 아닙니다. 정태영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짧은 침묵을 보였다. 그 침묵은 이 조사에서 처음 나온 것이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 빨라졌다. 미제팀은 박민수를 같은 층 대기실에 별도로 앉혀두고 있었고 두 사람을 직접 대질시키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반응을 면밀히 기록하고 있었다. 김태현은 정태영 앞에서 일부러 박민수의 현재 상태를 언급했다. 그는 박민수가 10시간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재연 수사를 거부하고 입술이 터질 때까지 깨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런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다 뒤집어 쓰겠다고 결심한 사람, 아니면 아직 더 무서운 사람이 바깥에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 정태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다. 아주 짧은 움직임이었지만 김태현은 그 짧음을 놓치지 않았다. 정태영은 곧바로 고개를 들며 비웃듯 말했다. 겁 많은 놈은 원래 끝까지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박민수를 깎아내리기보다 오히려 그와 자신 사이에 오래된 위계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말처럼 들렸다. 김태현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사건의 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가설 형태로 정태영 앞에 재구성해 보였다. 박민수는 빚에 몰려 최은주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고 정태영은 이미 그 빚을 회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최은주를 없애고 그녀가 쥐고 있던 현금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은주를 양식장으로 유인한 뒤 박민수가 먼저 몸싸움을 벌였고 칼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아 입을 열면 두 사람 모두 끝장이 나기 때문에 목을 졸라 확실히 숨을 끊었고 이후 미리 알고 있던 침전지 구조를 이용해 시신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최은주의 차를 공터로 옮겨놓고 현금 일부를 나눠 가졌다. 김태현이 그 시나리오를 담담히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정태영은 처음엔 무표정하게 듣는 듯했지만 미리 알고 있던 침전지 구조라는 대목에서 오른손 엄지가 검지마디를 계속 문지르기 시작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몸의 작은 리듬이 달라진다. 김태현은 그것이 부인보다 더 정확한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정타는 뜻밖에도 박민수 쪽에서 먼저 나왔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조사실 문이 잠시 열렸고 다른 형사가 김태현에게 짧은 메모를 건넸다. 그 안에는 단 2문장이 적혀 있었다. 박민수, 정태영 이름 듣고 구토. 내가 먼저 찌르진 않았어. 혼잣말. 김태현은 그 종이를 잠깐 접어 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정태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누가 먼저 칼을 쥐어줬습니까? 당신입니까? 박민수입니까? 그 질문은 정태영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동안 그는 계속 사람 좋은 척, 혹은 관계없는 척, 또는 박민수를 비겁한 채무자로 낮춰보는 척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칼을 쥐어줬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경찰이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의 직접 가담을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태영은 그제야 아주 천천히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처음으로 정말 피곤한 사람 같은 얼굴을 보였다. 그 여자가 너무 세게 몰았어. 그 한마디가 나온 순간 조사실 안의 시간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태영은 완전한 자백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박민수가 먼저 칼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진술의 구조는 오히려 공범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박민수의 빚 규모를 알고 있었고 최현주가 그날 돈 얘기를 빌미로 영종도까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예측했으며 양식장 창고 뒤쪽과 침전지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칼이 어디서 났는지, 왜 하필 그날 공중전화를 써서 최현주를 안심시켰는지, 왜 사건 뒤 박민수가 한동안 큰 현금을 다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번번이 말을 흐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박민수 쪽에서는 내가 먼저 찌르진 않았다는 말이 나왔고 정태영 쪽에서는 그 여자가 너무 세게 몰았다는 말이 나왔다. 두 문장을 합치면 범행의 윤곽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누구도 무죄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저녁 무렵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긴급 체포한 뒤 정식으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적용 절차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도 박민수는 끝까지 현장 재연을 거부했다. 그날 밤 그를 다시 불러 유치장 인계 전 마지막 확인을 할 때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접고 고개를 무릎까지 묻은 자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들거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모르겠습니다를 되풀이했다. 입술은 이미 여러 번 터져 있었고 피가 마른 자국이 입가를 따라 굳어 있었다. 김태현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 남자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재연 수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사건 당일 밤을 다시 몸으로 재현하는 순간 자신이 16년 동안 간신히 눌러놓았던 공포와 비겁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기 연민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기 몸 안으로 더 깊숙이 숨어들고 있었다.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시작되자 사건은 뒤늦게 지역사회를 흔들었다. 최현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는 그 여자도 남을 피말리게 살았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그래도 그렇게 죽을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정은 감정의 취향이 아니라 사실의 구조 위에 세워지는 곳이었다. 검사는 최현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밀고 나갔다. 법의학 감정서는 핵심 축이 되었다. 왼쪽 흉부에 가해진 예리한 자창, 설골과 경부 골편의 손상, 시신이 무게추에 묶여 침전지 바닥에 유기된 구조, 그리고 16년 뒤에도 남은 금리와 하이힐, 지갑 잠금 장치. 윤혜숙과 오동민의 뒤늦은 진술은 그 구조를 현장과 연결해 주었다. 박민수 측 변호인은 처음에는 우발적 과실과 공황 상태를 강조하려 했지만 목 압박과 사체 유기 방식의 치밀함 앞에서 힘을 잃었다. 정태영 측은 끝까지 직접 실행 행위를 축소하려 했으나 범행 장소 선정과 사후 은폐에 관여한 정황이 너무 뚜렷했다. 선고 기일, 법정은 조용했다. 방청석 앞줄에는 최현주의 남동생 최성철과 여동생 최지선이 앉아 있었고 그들과 몇 자리 떨어진 곳에는 이제는 중년이 된 오동민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하고 있었다. 윤예숙은 끝내 방청석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이 사건이 단순한 격정범행이 아니라 채무관계와 공포, 수치심, 그리고 그 위를 덮은 탐욕이 겹쳐 만들어낸 구조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박민수는 채무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도 목을 졸라 확실히 숨을 끊고 시신을 은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 정태영은 직접 실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장소의 선택과 사후 은폐, 채무 관계를 이용한 심리적 지배, 그리고 이후 장기간 침묵을 유지하게 만든 지점까지 고려할 때
공동정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결국 박민수에게 무기징역, 정태영에게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내려졌다. 법정은 담담했고 누구도 극적으로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오래 끌어온 사건의 무게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판결 뒤 며칠이 지나 김태현은 사건 기록을 최종 정리하며 한빛수산 양식장 철거 사진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침전지는 이미 대부분 메워졌고 둑길은 중장비가 지나간 자국만 남긴 채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16년 동안 진실을 삼켜온 검은 벌판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한번 드러난 구조는 다시 사라지지 않는다. 최은주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죽은 뒤에도 한동안 완전히 동정받지 못한 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결국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와 무관하게 그녀가 사람답지 못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태현은 그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결론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선인으로 기억해야만 공정한 죽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그 누구도 밤에 창고 바닥에서 목이 졸리고 침전지 아래로 던져질 이유는 없다. 사건 기록처를 닫기 전 김태현은 맨 마지막 장에 짧게 메모를 남겼다. 최초 발견 증거, 아래턱뼈, 금리, 하이힐. 그것은 실무상 필요한 정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함께 묶는 문장이기도 했다. 박민수도 정태영도 끝내 자신들이 어떤 밤을 만들었는지 온전한 말로 설명하지 못했다. 10시간의 침묵과 뒤늦은 책임 떠넘기기, 반쯤만 열린 자백과 끝내 거부된 현장 재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산 사람들이 말을 아낄수록 죽은 여자의 몸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진실을 밀어 올렸다. 왼쪽 갈비뼈에 야른 자국, 목뼈에 남은 압박의 기억, 무게추에 묶여 깊은 펄 속으로 가라앉은 해체의 방식, 그리고 끝까지 썩지 않고 남은 금리의 차가운 비. 결국 끝까지 입을 연 것은 범인들이 아니라 16년 동안 검은 바닥 아래 기다리던 구조 그 자체였다.